자, 이번 한 주 이제 마무리하는데 김용희 대변인 이번 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참 힘든 한 주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전동훈 전 대표님에 대한 뭐 제명 처리 때문에 힘들다 그런 건 아니었고, 왜냐면 예상됐던 일이었기 때문에 뭐 네. 그것 때문에 힘들었다는 표현보다는 그냥 전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모습을 봐야 되는 입장이 굉장히 저는 마음이 아팠었습니다. 그리고 뭐 육체적으로 힘든 거야 저보다 더 힘드신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닌데, 그냥 심리적으로 누군가와의 아픔을 공감한다는 게 참 힘들고 괴로운 일이더라고요. 이번에 수요일 날 저희가 그 한동훈 전 대표께서 김영삼 대통령 다큐멘터리 보러 가셨는데 지지자분 중에 한 분이 미국에서 오셨더라고요. 미국에서 오셔서 대표님한테 이렇게 선물을, 이렇게 응원의 말씀과 선물을 이렇게 전달하는데, 저희가 그때 막 기자분들이 많이 따라붙고 이래가지고 막 이렇게 많은 인사를 못 나눴었거든요. 그런 점이 좀 안타까웠었습니다. 그분께서도 이렇게 미국에서 너무 오셨을 때 얼마나 많은 생각과 감정을 가지고 오셨겠어요. 그런 점이 좀 되게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참 뭐 육체적으로도 뭐 힘들었지만 사실 정신적으로 힘든 게 가장 또 사람에게 또 사람을 힘들게 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 임 기자님은 또 이번 한 주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런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이 싸울 의지를 잃었다. 예, 그러니까 주쟁력을 잃었다. 그러니까 단식으로 얻을 수 있었던 대여 투쟁의 그 힘을 대표 제명, 전직 대표 제명에다 다 쏟아부으면서 지금 또 상황이 이상해져 버렸거든요. 사실 최근에 이 일련의 사태에서 나오는 반응들을 보면 네. 여권에서 되게 좋아해요. 그렇죠. 네, 여권에서 굉장히 좋아하고 있고, 아마 제 생각인데 요거 다 수습되려면 한두 달 정도 있을 거거든요. 근데 한두 달로도 안 될 건 게, 지선 진행되는 동안 계속 중도층 표심이 안 나오거나 보수 표심이 일정 이상 안 나오면 계속 한 대표 이름 계속 나올 거예요. 예, 이거 거의 그냥 낙인처럼 끌고 가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완벽하게 그냥 지선 초석이 깨졌다 이번 주에. 전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혹시 지도부는 이거 계속해서 그렇게 좀 낙인 찍기로 쭉 끌고 갈 만한 또 그런 사정도 되겠네요. 뭐 예를 들면 알리바이를 만든다든지 뭐 그런 용도로. 저는 이게 그냥 제 예측이에요. 요거는 뭐 그냥 제 예측인데, 네. 6월 3일에 지방선거가 무너지면서 장동혁 대표의 지도부에 책임론이 뜨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 뒤에 비대위원장이 들어왔을 때 이제 한 대표를 사면하냐 마냐, 저는 그런 그림으로 가지 않을까 싶거든요. 지금 왜냐면 저는 되게 놀랐던 게, 만약 지도부가 생각이 있었다면 6월 3일 이후에 제명을 하든 지지고 뽑든 뭐가 됐어야 돼요. 근데 6월 3일 이후에 그거를 한다는 것도 결국에 중간에 포용할 거 다 포용하고 당 원팀으로 만든 다음에 지고 나서 책임론을 따지게 되면 오히려 더 우호적인데, 그거 안 하고 지금 다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복구하기 힘들 거예요. 그리고 낙인도 뭐 그런 식으로 프레임을 짜겠죠. 한 대표를 제명하고 나니까 한 대표 주변으로 모여있던 지지자들이 빠져나가서 진 거다, 이런 식으로 프레이밍 하려고 할 거예요. 근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지난주였죠. 제명 가능성이 나왔을 때 장동혁 대표 복귀와 동시에 제명을 시도할 거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단식으로 모았던 파워를, 그때 그 엑시트도 없는 단식으로 모았던 파워를 단 한 번에 이제 한동훈 전 대표한테 쏟았다. 예, 그래서 지금 또 나침판이 또 고장났다. 나름대로 티켓을 열심히 끌어 모았는데 네. 이거 한 방으로 그냥 다 갖다 버렸다. 예. 그리고 실제로 지금 지표가 많이 떨어졌어요. 또 최근 여주에서도 막 1, 2%씩 또 떨어져가지고. 그러니까 사실 지난주 여조는 톡 튀긴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네네. 바로 갤럽에서 20이 나왔는데 네. 리얼미터 39. 이거 뭐야? 둘 중에 하나는 장난인가? 했는데 뭐 아니다 다를까 사실 그렇게 톡 튄다는 게 비정상적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여론조사 가지고 이제 앞으로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올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는 일반 국민들께서는 선거 국면으로 인식을 안 하세요. 그러면 이런 상황이 되면 ARS 같은 경우는 지지층 결집도를 보는 지표로 삼으시면 되고, 전화 면접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국민들 여론조사의 지표로 삼으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즉 ARS 같은 경우는 보수 중에서도 강성 보수,
진보 민주당을 치면 강성 진보가 얼마나 결집해 있냐라는 지표로만 보면 돼요. 근데 그게 반드시 투표 결과 일치하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저변면 조사 그러니까 여론조사는 저희가 자꾸 투표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론조사는 투표가 아니에요. 선거가 아닙니다. 결과 나왔는 가지고 이게 우리가 5%겠으니까 5%더 받겠네 이렇게 하면 무조건 틀리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추이를 봐야 되는 거고 결집도를 봐야 되는 건데 지금 자꾸 이 여론조사를 곡해해서 해석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특히 지금 현재 지도부에 계신 분들께서 그런 식으로 이제 하시던데 만약에 그런 식으로 따진다면 지금 각 자치단체별로 지금 여론조사 곳곳에 나오고 있어요. 뭐 울산이 됐든 부산, 뭐 강원도 나오는데 다지잖아요. 그럼 그건 어떻게 볼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지표가 굉장히 안 좋은 게 사실이죠. 지금 지자체장 중에서 선거에서 지금 우리가 서울시장 같은 경우도 이제 10% 뒤지는 여론조사까지 나왔고. 제가 볼 때 경남도지사 정도만 박한수 도지사로 넣었을 때 한 2% 정도, 2, 3%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이 돼 있고 나머지 지역은 지금 뭐 다 이제 오차 범위 밖으로 훨씬 바뀌죠. 지는 게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지표가 안 좋다는 지적이 맞죠. 네. 참 아니 일단 결정적으로 어찌됐든 지방선거라는 건 그냥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잖아요. 뭐 후보의 네. 경쟁력도 있고 그다음에 당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약간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여론들이 낙수 효과처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뭐 그 지역의 특성도 뭐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담길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중앙 정치 무대에서 떨어뜨려 주는 그런 약간 가루들이 정말 크지 않습니까? 참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비토가 나올 것 같은데 우선 우리 또 김유행 대변인 어제 제명 결정 뭐 사실 예상했지만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당이 윤리위원회는 사실 어떤 법률적인 그런 저희가 흔히 말해서 사법부의 판단을 받을 때는 사법부가 건의가 있잖아요. 그 건의라는 것은 뭐 사법 시험이 됐든 어쨌든 거쳐서 국가가 정식적으로 주는 사법부에서 임명된 사람들이잖아요. 어느 정도 필터링도 됐고 검증이 된 사람들인데 윤리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아니라 말 그대로 당 대표가 임명하고 지도부에서 임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희가 통상적으로 윤리위원장을 하셨던 분들의 영역을 봤었을 때는 충분히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이력과 아니면 최소한 존경받을 만한 그런 삶을 살아오신 분들이었어요. 뭐 법률적으로 따진다면 판사급 부장판사 이상을 하셨던 분들이고 예전에 제가 발음이 잘 안 되는 신의진 의원님 같은 전 의원님 같은 경우는 조두순 사건의 피해자의 그 어린 친구를 굉장히 이렇게 많이 지극정성으로 간호하면서 국민적으로 국민들에게 굉장히 이렇게 감동이라기보다는 이렇게 많은 존경을 받았던 분이거든요. 그런 분들이 윤리위원장에 오셔서 판결을 내려야 그나마 건의가 있습니다. 예. 납득을 하고 왜냐하면 윤리라는 게 사실 윤리는 법이 아니잖아요. 기준 잣대가 굉장히 오락가락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기준 잣대를 보완할 수 있는 거는 윤리위원장이 가지고 있는 뭐라고 해야 되나 건의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건데 지금 윤리위원장은 글쎄요. 제가 뭐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제가 한나라당에 배출한 이명박 대통령 청와대에서 근무를 했었으니까 나름 국민의힘의 이 홈페이지에 가면요. 국민의힘이 어느 당에서 근원을 찾고 있냐면 한나라당에서 찾고 있어요. 제가 다 거쳤거든요. 뭐 제가 받는 윤리위원장 중에서 가장 건의가 부족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분의 판결이라서 납득은 잘 안 갔습니다. 기자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번 제명 그러니까 저는 그냥 정치적으로만 해석하면 네. 그 하물며 한동훈 전 대표를 싫어하던 사람들도 제명은 좀 너무 나가지 않았냐라는 반응이 되게 지배적이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 중에는 일부 친윤계 의원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소장파 모임에서도 너무 선을 넘었다라는 반응이 많았어요. 근데 이걸 그냥 냅다 제명을 했다라는 건 전 제가 봤을 때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장동혁 지도부의 최대 미션은 6.3 지선 이후에 한동훈 전 대표 못 나오게 하겠다라는데 올인이 박혀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좀 그렇게밖에 해석을 할 수가 없고 어떻게든 이 사람을 지워내겠다 이런 악의가 담겨 있는. 이준석 대표 때도 제명 안 나왔어요. 물론 당원권 정지도 뭐 심각하긴 한데. 근데 예를 들면은 지금 이거 가지고 제명을 했다 치면 그 저기 한덕수랑 그렇죠. 예. 저도 그 말 드리려고 했었어요. 한덕수랑 그 저기 후보 교체했던 거
그것도 칼제병 터졌어야 돼요. 그러면 이게 무게라는 게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밸류가 그 뭐 처벌의 밸류라는 게. 근데 당내 비판이 있었으니까 제명이다 이렇게 가게 되면 앞전에 있던 분들도 제명 나올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게 되는 거거든요. 저도 기자님 말씀 완전 공감하는 게 잘 보셨지만 한덕수 전 국무총리 23년 받았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 사실상 이제 뭐 징역 5년 받았는 거는 이제 체포조지인데 체포조지에서 사실상 그 계엄 행위 자체가 불법이었고 거의 뭐 내란에 준한다는 게 지금 인정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제명 의견을 하고 싶었다면 최소한 같은 급에 있는 혐의 또는 그 비슷한 무게 그 사람들 기준 잣대로 윤리위의 기준의 잣대로 봤었을 때 당에 해당행위를 한 사람들 다 제명을 했었어야 되는 게 맞죠. 뭐 한동훈 전 대표 가족분이 뭐 막말을 했다, 뭐 막말 안 했지 막말했다 우기는 거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따지면 최근에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저희 당 상임 고문님들한테 대해서 막말하신 분들에 대한 징계는 왜 안 합니까? 좀 그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윤리위가 건의가 가지려면 최소한 공정한 잣대를 들이내밀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더더군다나 말이 많고 그리고 뭐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조작된 당무감사 자료 가지고 징계를 하니까 절차상의 하자를 계속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하긴 뭐 그러면은 이제 주장은 과정도 절차도 그리고 내용 자체도 그리고 윤리에서 제공하는 제공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나요? 아무튼 그 주장하는 이제 결정문 또한 뭐 하나부터 열까지 다 지금 또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진실이 좀 부풀린 게 아니냐 뭐 하는 의견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김조혁 최고 같은 경우는 저희 방송 나오셔서 그러시더라고요. 페이스북에도 글 쓰긴 했는데 그 보수 괴멸 팔적이다. 네, 이거는 정말 역사의 기록이 될 것이고 네, 계속해서 비슷한 사례 혹은 다른 이제 정치적 이슈가 있을 때마다 언급될 인물들이다 이런 얘기를 또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까 기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반한이라고 솔직히 불릴 수 있을 만한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여러 가지 SNS를 하는데 정치인이 아니더라도 정치에 한 발 걸치고 정치 관련된 글을 쓰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 좀 많아요. 근데 종종 그런 분들도 봤어요. 그러니까 한동훈은 문제다. 한동훈이 왜 문제냐면 이런 글 쓰시는 뭐 예를 들면 교수 뭐 혹은 뭐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도 이거 나 벙쪘다 이거 정말 사실이야 뭐 이런 글 쓰시는 분들도 있고 사실 이 상황 자체가 상식적으로 좀 이해하기 쉽지가 않잖아요. 이게 재밌는 점은 그거예요. 선거가 다가오면요 고관여층들은 피부로 느껴요. 이번 선거 이긴다 진다를 귀신같이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고관여층 얘기한 건 정치인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치권의 이 내부 인서클에 있는 분들이 아니라 뭐 방송을 하시는 분, 교수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그리고 정치 고관여층은 당원인데 뭐 책임당원까지 가셔가지고 뭐 이런 뭐 어떤 조직에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은 피부로 느낀단 말이에요. 지자체장들이 한동훈 대표 날아가자마자 난리가 났잖아요. 여러 군데에서. 그거 딱 그거예요. 못 이긴다라고 본인이 판단이 쓴 거예요. 이거 답 없다. 네, 왜냐면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밥상이 있는데 밥상이 반찬이 12개면 싸워도 돼요. 좀 못 먹어도 좀 맛없는 반찬이랑 밥 먹으면 되니까. 근데 지금 이 밥상에 반찬이 3개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를 빼버리면 뭘로 밥을 먹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비유를 드리는 거예요. 이기고 나서 파이를 쪼개도 되는데 시작하자마자 파이에다가 정권 지르게 해가지고 파이 다 박살내놓고 시작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각 지역에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지금 한동훈 대표 제명 이펙트요. 이거 다음 주랑 다다음 주에 난리 날 겁니다. 그 지표에서 다 떨어질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이게 지금 국민의힘 특히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는데 장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한 대표 나오면 절대 지지 안 하고요. 한 대표님 지지하는 사람들은 장 대표 나오면 절대 지지 안 해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어떠냐면 명이 조금 안 좋고 청이 좋아도 명청 나오면 어쩔 수 없이 찍는 그러니까 이게 질질질질 크레인처럼 끌려가는 게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은 그렇지가 않아요. 완전 대결 구도로 들어간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장동혁 대표가 거기다가 아예 뚝방을 세운 게 아닌가. 그러니까 저도 이제 말씀하시는 거에 공감 가는 게 지금 요즘 정치 상황에서 어떤 아무리 한동훈 대표가 올바른 길을 간다고 하더라도 모든 사람이 좋아할 수 없고 분명히 싫어하시는 분도 있어요. 부정적인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분이 있는 건 당연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보통 정치인이 제명당한다는 거는 사실상 정당인에게는 사형 선고랑 똑같은 거예요. 민주당 보세요. 제명당하시는 분들 뭐 기자회견은 고사하고 언론인들 앞에 서지도 못해요. 맞아요. 한동훈 전 대표 어제 제명당하고 기자회견하는데 국회 소통관에서 했습니다.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대표를 지지하시는 현역 의원들과 함께 입장을 하셨고요. 그리고 그 현역 의원들보다 그리고 더 무수히 많은 지지자분들과 함께 가셨거든요. 그리고 기자회견 끝나시고 나서 제가 어제부터 오늘까지 지금 무수히 많은 언론인분들에게 전화를 받는데 대표님 다음 스텝이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을 엄청 받았어요. 제명당한 정치인한테 이런 관심을 보내는 게 과연 그 정치인이 제명당한 일을 했느냐라는 거에 반론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제명이 된 것은 국민의힘에서 제명이 된 게 아니라 장동혁 지도부에서만 제명된 거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아, 그렇죠. 뭐 그리고 네. 여기서 살짝 보태면 지금 민주당에서 제명된 분들은 커리어가 굉장히 화려해요. 근데 진짜 제명당할 짓을 할 만한 커리어가 화려하다. 뭐 13가지의 아름다운 별을 다신 분도 있고 아. 뭐 6가지의 별을 가신 막그 별들의 전쟁이잖아요. 그쪽은 지금 네. 스타워즈예요, 거기는. 그렇죠. 거기는. 근데 지금 그거랑 밸런스 비교해 봐도 특이한 거예요. 지금 이 상황 자체가. 만약 제명을 한다고 했으면 지금 먼저 제명해야 될 거부터 했어야 됐고, 그리고 제일 재밌는 거, 제 기자로서 이건 재밌는 점인데, 제가 5년 가까이 국회에 있으면서 네네. 펜이 움직여서 와 하고 쫓아다니는 정치인을 제가 세 손가락 안에 꼽아서 보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 와 하는 대통령이 있었고, 보수 정당에서는 저는 한동훈 대표 빼고 못 봤어요. 그렇죠. 5년 최근 5년으로 국한하면 맞겠네요. 네, 최근 5년으로 5년으로 국한하면 한동훈 대표 빼고는 와 하는 사람 없어요. 맞아요. 그리고 한 명은 조국인가요? 거기도 거기도 인정할 건 인정. 아니 차 타이어 닦아주고 그랬잖아요. 예, 그렇죠. 거기도 그렇게 뭐.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보수당에서 저는 와 하는 그림을 정말 오랜만에 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2024년 12월 16일 맞죠? 네네네. 대표님 그 카니발 타고 떠났던 그날. 네네. 이게 되게 안 좋은 상황이었거든요. 계엄 끝나고 뭐 2주 됐는데 지지자들이 모여 있었고.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요번에 좀 시사하는 바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팬덤이 없어서 맨날 민주당 질투하면서 팬덤 있는 정치인을 굳이 제명시켰어야 되나? 예, 그 쇼맨십이라는 게 있어요. 사실은 오시던 분이 계속 온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움직이면 사람들이 따라온다라는 인식을 가진 정치인이 당에 있냐 없냐가 진짜 크거든요. 한동훈 대표가 제명 이후에도 언론의 조명을 계속 받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팬덤이 있고 지지층이 강하기 때문에. 안 그래도 조금 있다가 박정훈 의원의 멘트는 조금 다시 분석을 하면서 얘기를 좀 해볼 텐데, 방금 기자님 말씀 드리니까 그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전국구 팬덤을 이야기했는데 한동훈이 출마한다면 뭐 자객 공천을 할 수도 있다 이런 게, 그러니까 솔솔 뭐 좀 도나봐요. 뭐 가령 뭐 부산으로 가면 김민수 최고가 거기 출마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아무튼 그런데 사실 지금 전국구 그 인지도가 있는 자객으로서의 그런 자격을 갖추신 분이 지금 국민의힘에 있나? 그러니까 전국구적으로, 그러니까 그게 그 인기 자체가 뭐랄까요? 엄청 이제 그러니까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런 인기뿐만이 아니고 모든 걸 포함을 해서 네임밸류가 이 정도 되는 사람이 있나? 그러니까 저는 근데 그거는 저는 되게 그 기사도 보고 그걸 되게 웃겼던 게 네. 국민의힘에서 표적 공천하려면 한동훈 전 대표가 아니라 민주당 후보를 상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맞는 건데 그렇게 표현하는 거 보면서 제명까지 시켰는데도 여전히 무섭구나. 딱 그렇게 느꼈어요. 저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단식 왜 했냐고. 거기서 티켓 파워 모았는데 왜 엉뚱한 데다 쐈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무소속 맞겠다고 뭐 네임드 하는데, 지금 민주당 네임드 기억나시는 분 한번 제가 그냥 읊어볼까요? 재미삼아서. 그렇죠. 많죠. 잠깐 가벼운 얘기 좀 하시죠. 네, 저도. 많죠. 뭐 추미애 의원 있죠. 정청래 있죠. 네. 네임드들이잖아요. 뭐 서영교 의원도 있고. 거기는 외모가 그냥, 외모가 무기. 뭐 거기는 그냥 스쳐 지나가도 네임드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김민석, 조국 뭐 계속 나오죠. 뭐 보수 진영에서는 싫어할지 몰라도 그쵸. 진보 진영 내에서는 저는 네임드들이 네임드죠. 있단 말이에요. 그쵸, 전국구 그쵸. 네임드들이. 근데 그 맞아요. 지금 보수당에서 전국구 네임드가 누가 있죠? 진짜 손에 꼽죠. 진짜 사실 거물이라고 한다면 한 그 언제죠?
그 지지난 대선 때 한 그 여론조사 50% 받던 홍준표 정도 그렇죠. 그렇죠. 그때가 마지막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예. 하지만 홍준표 시장님은 지금 저희 당 당원이 아니라 아, 그렇죠. 그러니까 기준이 그러니까 21 시즌 홍준표. 그러니까 26 시즌 말고 약- 21 시즌 홍준표 정도 되면은 전국 구조. 약간 그렇죠. 축구팀으로 치면 예. 그 옛날에 되게 유명한 구단이었는데 지금 막 선수 영입 잘못하고 난리가 나가지고 망한 구단 같은 느낌이거든요. 지금. 진짜 없네. 없어요 지금. 그리고 심지어 뭐 저희 막 선거철만 되면은 나오는 유승민 의원 전 의원 그분도 그렇고 네임드라고 했던 분들이 다 정계를 떠나거나 제명된 상태거든요. 탈당하거나. 그렇죠. 근데 웃긴 거는 이 한동훈 대표 잡겠다고 자객공천 얘기가 나온다는 거 그건 솔직히 웃기기는 해요. 제 입장에서는. 아, 이 자객공천 그러니까 지금 배지 몇 명이 힘을 합쳐서 연대 후보를 내야 되지 않을까. 참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캐스팅 보트가 충청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네네. 뭐 사실 수도권도 캐스팅 보트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 네. 당의 지지율에 따라서 네네. 크게 왔다 갔다. 사실 지난 총선 때 우리가 지금 그 진보 진영이 엄청나게 그 배지를 많이 가져갔지만 실질적인 표 차이는 크게 안 났어요. 그렇죠. 예. 네, 그때 당시에. 저희가 지역구에서 전국 지역구에서 받은 표 차가 민주당과 5%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긴 해요. 근데 이제 네. 소선거구제대 폐해 때문에 네. 의석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건데 음. 그러니까 잘하면 그러니까 저희가 잘하면 충분히 해볼 만한 선거긴 해요. 국회의원 선거 역시도. 근데 자꾸 저희는 이제 그 해결 방안을 당내에 계시는 분들은 부정선거를 주장하셔가지고 말도 안 되는 방향으로 가서 이게 안 되는 거지만 그러니까 총선 국회의원 선거에서 저희가 조금 더 정책적으로 유연한 모습을 보이고 국민들에게 조금 더 피부에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나 모습을 다가가면 제가 이길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모습을 지금 못 보이고 있는 점이 굉장히 저는 안타깝습니다. 정말로.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출마하려고 하시는 분들 되게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원래라면 공천을 받기 위해서 정말 지역 민심을 챙기고 본인의 내공을 쌓고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야 이거 이러다가 이 누가 봐도 위험한데 강남 3구 빼고는 다 위험한데 아마 구청장 어떡하냐. 후보를 못 구할 거예요. 서울 구청장 후보. 2018년도 때 저희가 서울 구청장 지역구 구청장 후보를 못 구해가지고 당시 그때 당협위원장님들이나 시당에서 굉장히 큰 고민을 했었어요. 막 서울시에 있는 부시장 전직 부시장급들 찾아가서 영입하려고 해서 다 거절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구청장 선거가 국회의원 선거에 비해서 국회의원 선거보다도 돈이 더 많이 들고 노력도 더 많이 들고 힘도 더 많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안 하려고 하세요. 그, 이게 네. 갑을 네. 갑을로 나눠지니까 구가 더 커요. 그렇죠. 구청장 선거가 섹터가 훨씬 진짜 커요. 넓어요. 예. 그리고 웃긴 건 구청장 선거는 이기면 본전치기고 지면 마이너스거든요. 이거 그렇죠. 그냥. 그렇죠. 그러니까 또 국회의원이랑 또 달라요. 또 달라요. 근데 웃긴 건 구청장 선거는 그래서 이기는 정당에서 나가려지 절대 지는 정당에서 안 나가요. 네. 왜냐하면 구청장 선거는 실리예요. 네. 그러니까 그 지역에 행사할 수 있는 그 뭐 어떤 뭐 사업이라든지 이런 그렇죠. 실리에 가까운 거고 국회의원은 명예에 가까운 자리라서 사실은 구청장 후보를 못 구했다는 건 중앙당이 망했다는 소리밖에 안 나요. 그렇죠. 저희가 2018년도 때 서울에서 구청장 한 개 됐습니다. 서초구청장 하나 됐었습니다. 강남구도 졌었어요. 와. 딱 하나. 그게 조은희 의원이었죠 당시에. 그러니까 서울구청장을 다짐 아까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청장은 국회의원들은 예산을 확보하는 사람들이에요. 입법 발의나 뭐 지역구를 위한 입법 발의는 자칫 잘못하면 이제 이해 충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힘들고 예산을 확보해서 지역구에 내려주면 그 예산을 집행하는 건 결국 구청장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청장을 뺏기면 사실상 선거 치르는데 굉장히 힘듭니다. 그게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구청장 뺏기면 국회의원 선거고 두 개 다 위험할 수도 있다는 거. 왜냐하면 가불이니까 가불병 3개까지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구청장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 자리인데 글쎄요 지금 모르겠습니다. 제가 솔직히 얘기해서 아직까지는 뭐 서울구청장 후보들을 지금은 제가 현역 구청장이 많으니까 기존 공천을 그대로 할 수도 있는데 이대로 가면 쉽지 않은 건 분명하죠. 네. 그렇죠. 어제 기사 보니까 강남구청장은 지금 뭐 박 터진다고 하는데, 예, 나머지는 그러니까 국민의힘 이전 투구를 좀 하고 있어요. 그 국민의힘 지금 좀 웃겨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 제가 실제로 듣기도 했어요. 네. 지금 혹시 나한테 시의원이나 구청장 공천 주게 할까봐 좀 두렵다. 약간 이런 여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지금 웃으면 안 되는 건데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아니 국민의힘이 지금 네. 이렇게 똥보를 차고 있으니까 네. 그런 식으로 막 생각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방금 거 웃으면 안 되는 말이었는데 근데 헛웃음이 나올 수밖에 네.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보세요. 아니 얼마나 헛웃음이 나옵니까? 지금 이렇게 전국적으로 국민의힘이 힘들어서 비토가 나오는데 경북, 대구, 그 다음에 강남구청장 이런 거에만 지금 사람들이 혈안이 돼가지고 나 제발 공천 줘 이러고 있는 게 얼마나 우습습니까? 그쵸. 이게 무슨 모습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최소한 분당, 네. 중성동, 뭐 강동 그리고 뭐 강남 요 라인에서는 그래도 그 지금 수도권 어차피 못 이기는 상황이니까 그래도 거기서는 어느 정도 상대도 거긴 좀 신경 써야겠는데라는 느낌이 나야 되는데 지금 강남 3구에 다 지금 벌써 지금 4개월 전부터 공천해달라고 얘기가 나와버리면 되게 지표가 그냥 딱 고스란히 드러나는 어이가 없는 상황에서. 거죠 정말. 근데 여러분들 그 간과하면 안 되는 게 지난 지방선거 저희 국민의힘이 그 싹쓸이를 했잖아요. 근데 그중에 서울은 정말 그냥 골목골목 동네 싹 다 국민의힘이 압승을 했습니다. 그쵸. 이게 정말 그 그러니까 서울에서 국민의힘이 저렇게도 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들게 할 정도로 국민의힘이 압승을 했는데 지금은 야 구청장 하나는 먹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다들. 그 문재인 정부 때 워낙 거기서 진짜 똥볼이 온갖 진짜 세상에 살 수 있는 모든 똥볼은 다 차놔가지고 네. 윤석열 대통령이 되고 기대감이 오르는 상태에서 바람 타고 선거가 지선이 치러졌어요. 그 바람도 되게 강한 바람이었고 사실 경기도지사까지도 가져갈 뻔할 정도로 그쵸. 거의 턱걸이 싸움까지 갔거든요. 근데 그랬던 선거를 지금 다시 보면 지금 오히려 역풍이 있는 힘껏 부는 상황이라서 그쵸. 아유 선거 참. 참 그러니까 이제 사실 오세훈 시장뿐만이 아니고 점점 한 명 한 명씩 이렇게 그쵸. 선거를 염두에 두고 있는 사람, 앞두고 있는 사람,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랑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은 비토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협위원장들도 이제 목소리를 좀 내는 것 같고 정말 이게 들불처럼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좀 많이 퍼져나가지 않을까. 그리고 어제 김종혁 최고께 들어보니까 뭐 성명을 준비하고 있는 여러 모임 단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건 되게 간단한 이슈예요. 지금 당에서 목소리, 그러니까 본인의 얼굴과 실명을 밝혀서 목소리 내는 사람이 누군지를 봐야 된다. 정치는 책임입니다. 책임지는 가장 첫 번째 잣대는 자신의 이름을 걸고 발언을 할 수 있느냐거든요. 한동훈 전 대표 징계 결정 나자마자 친한계 의원들 16명이 성명서냈죠. 장동혁 대표 사퇴하라고. 네. 목소리, 얼굴, 실명 다 밝히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지금 수석 대변인, 당의 지금 수석 대변인께서는 하는 말씀이 한동훈 전 대표 제명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원도 많다라고 하는데 익명 뒤에 숨었잖아요. 아니 그분들은 징계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왜 실명 안 밝힙니까? 실명을 못 밝힌다는 거는 책임을 지기 싫다. 아니면 본인이 하는 행위들에 대해서 본인들 스스로 그렇게 떳떳하다면 밝혀야죠. 저는 그거 못 밝히는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국민들께서 판단해 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제 요 박정훈 의원의 SNS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네. 박정훈 의원이 그랬어요. 박정훈 의원은 현역 의원이기 때문에 네. 의총 다 가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생생함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SNS 글을 읽어보자면 한동훈 전 대표 징계 문제를 논의한 두 번의 의원총회에서 단 한 명의 의원도 징계에 찬성하지 않았다. 절대 다수가 반대했다. 송원석 원내대표는 두 번째 의원총회에서 원외 당협위원장들을 불렀고 그 자리에서 한두 명이 찬성 의견을 냈다. 한 명은 알죠? 이상규 위원장인가요? 성북구. 네, 그리고 마치 의원총회에서 찬반 양론이 있었던 것처럼 포장돼 회의 결과가 언론에 브리핑됐다. 왜 원외위원장 의견을 의원총회 의견으로 포장한 건가? 이 글을 읽고 박정훈 의원 씨 이상한 말 하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정말 합리적이지 않아요? 정말 비겁한 게 뭐냐면 그동안 저희 당에서 현역 의원들 중심으로 을총에서 예전에 한동훈 대표가 대표할 때 을총에서 의견 모아 왔다고 해가지고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약간의 공격을 많이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때는 원외위원장들 못 들어오게 했고 의원총회에서 물론 의원총회는 의원들만 하는 게 맞아요. 이렇게 원외위원장을 부르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 겁니다. 이례적이죠. 이런 행동을 한 것 자체가 본인들이 얼마나 자신이 없었으면 이랬겠습니까?
그 현역 의원들 중에서 그렇게 당권파 쪽과 가까우신 분들이 많다라면 목소리를 내리셨어야죠. 그 친한계 의원님들이 목소리 낼 때 말을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 말은 하다 못해 본인들의 논리를 만드는데 원외위원장을 빌려서 했다는 말밖에 더 됩니까? 이거는 뭐라고 할 말이 없을 겁니다. 네. 아니 근데 안 그래도 그 여러분들 아실런지 모르겠는데 그 자유대학에 심재홍이라는 그쪽에 대변인이 있어요. 그 완전 윤호개인을 하는 대표적인 단체 중에 하나인데 아무튼 거기 제가 토론을 잠깐 한 30분 정도 방송을 켜놓고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앵커님이랑 1대1로 말씀해 주세요. 네. 아니요 1대 한 10. 네네네. 네. 여기 멤버가 좀 많더라고요. 네네. 힘드셨겠네. 한 적이 있었는데 제일 먼저 그때 그 친구들이 열이 받아가지고 씩씩거리면서 저한테 그걸 물어보더라고요. 아니 국민의힘이라는 공당에서 당론을 정하는데 당론 이탈한 사람도 어떻게 생각하냐. 네. 이 사람들 단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의견을 냈는데 국회의원 300명은 한 명 한 명이 입법기관이고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당론이라는 그걸로 헌법기관이잖아요. 당론으로 묶어가지고 국가의 중요한 선택을 하는데 이렇게 얽매이게 할 수는 없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의원총회 본 적 있냐. 네. 그게 정상적인 의견 수렴 절차가 맞느냐. 물병 던지고 소리 지르고 내가 못 일어날 줄 알아. 반말 고성 그렇게 몇 명이 분위기 잡으면 다른 사람도 언급도 못하게끔 분위기 잡는 그건 민주적인 절차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당론 만드는 과정이 비민주적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SNS 최근에 오늘 방송하기 전에도 보니까 이것도 막 그러더라고요. 뭐 너희가 판 깔아줬는데 말 안 한 거 아니냐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한 명 한 명 찾아갔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당대표가 중진 말 20명 만났다 칩시다. 그러면은 이 한 명은 나머지 19명이 무슨 말 했는지 모르잖아요. 네,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기자님들이 을총 취재를 제일 많이 해요. 왜냐하면 사실 을총은 사실 의원님 현역 의원이 아니면 알 수가 없어요. 사무처 당직자들도 굉장히 말을 아끼고 뭐 보좌진은 당연히 못 들어가고 당직자들도 못 들어갑니다. 진짜 기자님들이 의원님들 취재를 통해서 이제 알아내는 건데 그래서 저는 사실 오늘 기자님 오시면 여쭤보고 싶었어요. 이번에 을총이 진짜 분위기가 어땠는지 혹시 취재된 게 있는지. 저는 의총 취재됐을 때 네. 저도 지금 박정훈 의원님이랑 비슷한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뭐 계속 여기 나오면 똑같은 얘기를 어쩌면 막 도돌이표처럼 반복을 하는데 선거 전에는요 일편단심이라니까요. 그냥 표만이 받으면 땡큐예요. 뭐가 됐든. 근데 표가 될 만한 사람을 선거 들어가기 직전에 날려먹는다는 건 애초에 제 살 깎아먹기라서 절대 정치 좀 해봤다는 사람들은 하네요. 그러니까 그 기본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막 뭐 한동훈 대표니까 뭐 안 날린 거냐 날린 거냐 근데 그거는 한동훈 대표가 아니라 그 자리에 홍준표가 있어도 그 사람이 홍준표가 표를 가져올 수 있었다면 그냥 냅두는 거예요. 싸우는 건 밥상 다 차려놓고 밥상대 밥상으로 꽝 부딪힌 다음에 남은 거 갖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게 정치 공식인 거거든요. 1+1은 2처럼. 그럼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의원들도 사람이에요. 여러 모르지 않거든요. 그럼 그냥 냅두고 같이 일단 할 때까지 해보고 나중에 결정하자라는 의견이 나왔을 가능성이 전 다분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좋고 싫고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뭐 어떤 의미인지 알겠네요. 뭐 예를 들어 김윤영 대변인님이랑 저랑 전쟁 나가는데 뭐 저기 취향 때문에 단 것만 들고 나갈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소총도 들고 나가야 되고 뭐 이것저것 다 챙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내 취향이니까 저쪽은 대포 들고 왔는데 나는 단검 들고 나갈래라고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선거가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의원총회가 2번 다 진행되는 동안 만약 한동훈 대표를 제명하자는 게 더 많았다면 제가 이걸 항상 그 VPN이라고 표현하는데 의원님들이 VPN을 열심히 돌리셨을 거예요. 막 한 의원에 따르면 뭐 한 대표를 제명하자는 의견이 지배적이라며 이런 식으로 계속 뿌려댔을 거예요. 근데 이번에 그런 반응이 없었어요. 다들 쥐 죽은 듯이 조용했거든요. 옹호하지도 않았고 비틀지도 않았어요. 웃긴 건 원래 의총에서 비공개 회의를 한 건 후 백불에서 잘 얘기를 안 해줘요. 그렇죠. 어떻게 얘기를 해주냐면 하물며 심지어 그때도 그랬어요. 뭐 되게 사소한 당론 결정하는 거였는데 이거 당론 결정됐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그거는 뭐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얘기가 된 상황인데 나중에 정리해서 발표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지 절대로 뭐 이렇게 지금 나온 것처럼 뭐 찬반이 팽팽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 안 해요. 오늘 최수진 그 대변인인가요? 네, 수석 대변인. 나와서서 하는 말 보니까
뭐 완전히 그 알맹이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거 박정원 의원이 이렇게 얘기하시던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냥 뭐 찬반 의견이 다 있었다고 뭐 그렇게 합니다. 네. 뭐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이게 뭐야? 뭐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 박정원 의원의 글을 보면 누가 봐도 그러니까 의총이 2번 열렸잖아요. 의견 수렴용으로. 네네. 근데 두 번째 때는 갑자기 당협위원장들이 그렇죠. 일부 착석을 합니다. 일단은 의원총회를 하는데 당협위원장이 왜 오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물론 민주적인 절차로 더 많은 그리고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듣겠다. 아유. 그럴 수 있죠. 근데 하필이면 또 그렇게 착석한 그 당협위원장 한 분이 한동훈은 실력이 없다 뭐 이런 말을 했다고 또 해요. 그래서 그걸 그 한 사람의 발언을 두고 한동훈을 보내야 된다는 의견도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이건 뭐 약간 연극 아니에요? 약간 뮤지컬? 저는 전국 당협위원장 다 불렀으면 명분이 서는데 명분이 선다고 봐요. 그러니까 어떠냐면 한동훈 대표가 체급이 높으니 그리고 논란의 중심이 지금 되는 상황이고 뭐 이렇게 정치적 체급이 높으니 의원총회뿐만 아니라 전 당협위원장 다 끌어모아서 해보겠다라고 했다면 사실 의원총회가 아니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거지만 그나마 이해라도 하겠는데 일부 당협위원장을 데려갔다는 건 사실 선별해서 오류가 났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니 그게 뭐 예를 들면 아니 명분도 안 좋은 게 예를 들면 지위 그 고하상으로 봤을 때도 뭐 예를 들면 시당위원장들을 그냥 불러서 했으면 또 몰라요. 뭐 대전시당, 뭐 그쵸. 전남시당 이렇게 했으면 몰라. 근데 수도권 일부 당협위원장은 이거 누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거를? 그러니까 네. 누가 봐도 그냥 급조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밀릴 것 같으니까 불러온 거 아니에요. 아 우리 안 되겠다. 야 좀 와봐라 이래가지고 사람 불러놓고 앉혀놓은 건데. 글쎄요 그렇게 그토록 의원총회에 대한 건의를 인정해달라고 말들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기존의 현역 의원들께서 어떤 반응들을 보였습니까? 의원총회는 우리 당에서 배출된 선출직으로서 그 선출직들이 가지고 있는 건의와 권한은 상당히 크다라는 점을 계속 무차례 강조해왔었는데 오늘에서야 갑자기 원내당협위원장들을 의총장에 불러왔다는 건 저로서는 잘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솔직하게 그러니까요. 얘기해서. 네. 그래서 그 상황을 두고 고동진 의원이 나오면서 이제 격한 말을 네. 이제 하면서 하니까 그걸 가지고 또 송원석 원내대표는 지가 또 노발대발을 합니다. 참, 난 의견 수렴 할 만큼 했고, 잘 만큼 참았는데, 의원들한테 거칠게 한 적도 없는데, 이건 뭐 넘어가기 어렵다. 뭐 이런 얘기. 의원한테 거칠게 한 게 문제가 아니라요. 만약 시당위원장 데리고 왔으면 인구 비례로 그럼 끊어야죠. 그럼 서울시당위원장이 제일 클 거고 발언권이. 그렇죠. 예, 그러면 인천 경기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뭐 저기 이제 핵심이었던 뭐 경상 뭐 이쪽으로 가고 뭐 호남 가고 하는데 저 솔직히 얘기해서 제가 의원총회를 하면서 이렇게 잡음 많이 나는 의총도 오랜만에 봐요. 아예 없었던 건 아닌데 이게 웃긴 게 계엄 직후에 있었던 의총이 난리였거든요. 막 물병 던지고 막 난리 나고 했던 난리 그 났죠. 의총. 근데 이번 의총이 그래요. 마치 짜여진 스펙트럼처럼 결과값이 정해져서 나왔거든요. 제가 지금 핸드폰을 왜 잡고 있었냐면 제가 갑자기 저희 당 당규를 찾고 있었거든요. 네. 자, 저희 당 당규를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의원총회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구성 원내 최고 의사 결정 기구로서 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구성되는 의원총회를 준다. 네, 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구성되는 의원총회를 준다라고 돼 있네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돼 있는데 네. 그럼 원내대표 또 월권 아닙니까 이거? 본인들은 이렇게 당규 어겨도 되고 하는 건데 글쎄요, 이걸 어떤 식으로 어떤 식으로 원내 당협위원장들을 데리고 왔을 때 정당성을 부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자꾸 운영하면 결국 스스로 다 발목 잡히는 걸 생각합니다 저는. 네.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 이제 계속 쌓여가고 사실 요즘 이런 미디어 시대에 다 기록이 되고 다 영상도 남고 다 이제 역사가 기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명분도 예를 들면 제가 방금 말했듯이 지위고하에 따르면 시당위원장을 먼저 불렀어야 되는 게 맞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이제 의견들이 있습니다. 김용태 의원은 오늘 이래요. 발언을 그대로 읊어드리겠습니다. 이 정도의 기상천외한 일을 하실 거라면 적어도 당대표 재신임 조사 같은 것을 했어야 정당성을 얻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저렇게 당대표가 제명권을 처리해 놓고 만약 재신임을 받지 못하면 그건 책임을 져야 될 것이라고 했는데 재신임 투표? 뭐 사실 저는 반신반의하긴 하는데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저희 당규에 또 있습니다. 당원 소환 제도라고 해서 저희 당 당규에 선출직 당대표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당원 소환제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규정이 굉장히 까다롭게 돼 있습니다. 우선 임기가 6개월 지나야 되거든요. 지금 장동혁 대표는 6개월이 아직 안 됐습니다. 2월 22일 이후에 아마 6개월이 지날 거예요. 그러니까 2월 22일 이후에 당원 소환제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뭐가 있냐면 무조건 당원 소환제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당무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당원 소환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당원 책임 당원의 20%가 투표를 해야 되고 시도당별로도 시도당별 10%의 책임 당원도 투표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게 돼 있어요. 당원 소환하는 게 쉽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김용태 의원께서 당원 소환 제도를 알고 이렇게 말씀하신 건지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재신임 투표라는 제도는 없고요. 당원 소환 제도가 있다는 점은 말씀드리겠는데 그 제도는 실행하기가 생각보다는 까다롭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것 때문에 재신임을 100% 여론조사로 돌릴 거거든요. 네. 근데 이 여론조사 업체가 또 와이리서치에다가 또 여의도 연구원에서 할 거예요. 근데 그렇게 돌리면요 죽었다 깨어나도 좋게 나와요. 아 진짜요. 이럴 것 같으면 그냥 K 보팅해서 중앙선관위에 위탁해가지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게 중앙선관위 위탁 안 하고 그냥 내부에서 여조 돌려버리잖아요. 얼마든지 입만 맞출 수 있어요. 아 근데 중앙선관위 위탁하면 또 부정선거 주장을 하시겠구나. 난리 나죠. 아 끝납니다. 그게 있구나. 이거는 뭐 장도혁을 끌어내리기 위한 음모다라고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를 이제 여기서 말씀드려볼까 하는데 자 우리가 오늘 전 정의당 박원석 의원에게 조롱을 당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자 이것도 제가 발언을 그대로 여과 없이 읊어드릴게요. 이재명 대통령이 강감찬이나 을지문덕처럼 나라를 몇 번 구한 게 아닌가 싶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런 복이 어디 있느냐, 이런 야당 복이 어디 있느냐 하는데 장동혁 대표 된 직후부터 국민의힘이라는 보수 정당의 자멸적 궤도를 한층 강화하고 가속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합니다. 근데 뿐만이 아니고 최근 몇 번 현장에 나오신 분들은 또 알 거예요. 그 좌파 진영의 정치 한 잔, 한두 잔이라는 유튜버 와가지고 장동혁 장군님, 장동혁 연임하라라는 발언들을 이런 극좌파 언론 매체 유튜브 등에서 많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기자님?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막 전직 원내대표가 별들의 전쟁을 하고 막 주요 막 핵심 의원들이 나가 떨어지고 막 제명되고 그다음에 막 선거 박탈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58%에서 61%가 왔다 갔다 한다는 건요. 그냥 하늘에서 복을 내려준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이거 설탕세 받아도 아마 50%안 깨질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절대 안 깨지죠. 그러니까 저는요 놀라운 게 그때 김유현 대변님이 저 아마 처음 만났을 때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프레임을 벗어나야 저들이 움직이는 대로 안 끌려오고 안 끌려왔을 네. 때 바닥 한번 치고 다시 올라가야 쟤들이랑 싸운다 이런 얘기를 비슷한 얘기를 하셨었어요. 근데 제가 민주당이 지금 얼마나 제가 지금 행복해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냐면 명청 갈등이 일어나고 사람들 잡혀가고 해도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아주 평화로워요. 아유. 그러니까. 심지어 이해운 후보자 지금 철회했는데 이해운 후보자 가지고 거의 폭죽을 쐈잖아요 하늘에다가. 근데 에휴. 저 아무 효과가 없잖아요. 보통 제가 말씀드렸죠. 저희가 옷 색깔을 바꾸면 상당한 일이 벌어진다. 지금 이재명 정부 6, 7개월 가량의 일을 정부 여당까지 포함을 해서 예. 이게 윤석열 정부 초기였다. 그냥 바로 뭐 거 특검이 아마 진짜 거국적 특검. 그쵸 거국적 특검. 참. 아니 참 이 조롱당하고 있는데 정당이 조롱당하고 있는데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고 제가 조금 더 기류를 감지한 게 있는데 예를 들면 오마이라든가 아무튼 이런 쪽에 이제 좀 진보 언론이라고 하죠. 네네. 그쪽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서울의 소리 같은 저는 유사 언론이라고 네네. 생각합니다. 그런 데에도 이런 대담 프로그램들을 막 하잖아요. 그런 걸 한 번씩 제가 모니터링을 해요. 네네. 근데 언급을 좀 자제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네들이 야 쟤네 싸워서 우리 지지율 안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쟤네 오기가 생겨서 막 안 싸우고 이렇게 할까봐 워워 쉬쉬 약간 이런 분위기도 감지가 좀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이 정도로까지 제가 경쟁 정당으로부터 조롱을 받아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저 사실 대표님 제명 그 관련돼서 기자회견 하실 때에 현장에 나와 있던 극우 유튜브도 봤고 그리고 저 반대 진영에 있는 유튜브들도 봤거든요.
극우 유튜버가 저렇게 행동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래 너가 당신이 그런 인생을 살았으니까 뭐 그렇게 살아라라는 마인드였는데 극자 유튜버들이 저희를 향해서 응원을 하고 하는 게 유쾌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되게 굴욕적으로 느꼈어요 저는. 예. 당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는 점을 전혀 인지 못하고 있으니까 쟤네들이 저런 식으로 조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단순 조롱을 좀 넘어서는 감정이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좀 제대로 된 대응을 빨리 마련 못하면 정말 당이 수습하는데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예. 정말 수습이 좀 쉽지가 않은 그런 상황인데 여하튼 이게 제가 오늘 이거를 준비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문재인 말기 때 혹시 생각이 나세요? 문재인 말기라고 하니까 약간 고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문재인 말기를 보면 이낙연과 이재명의 그런 서로 좀 격한 이런 뭐랄까요 대장동을 두고 그렇죠. 격한 이제 마타도어를 하면서 그쪽이 완전히 4분 오열이 크게 됐어요. 이게 게다가 이재명은 원래 선골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운동권 뭐 한총련 이런 사람도 아니니까 되게 막 엄청나게 갈등이 심해져서 그때 이제 소위 말하는 개혁의 딸이라는 사람들이 막 나와가지고 좌표 찍어서 조지고 막 이런 것들이 횡행을 했는데 국민의힘은 씩 웃었죠. 예. 그러니까 사실 윤석열이라는 신흥 이제 언더독이 이제 등장을 하고 그때 당시에 뭐 홍준표 여론조사 뭐 압도를 하고 윤석열이 결국에 이겼어도 홍준표 지지하던 사람들이 윤석열에 대한 반감이 있어도 엄청 크진 않았단 말이죠. 결국 이재명을 막아야 된다 이러면서 막 해서 이겼는데 그때 국민의힘을 지지하던 제 또래 친구들을 보면 그랬어요. 야 민주당 잘 싸운다 이러면서 막 박수 치고 막 조롱하고 그랬는데 지금 순식간에 상황이 이렇게 이거는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누구라고 특정은 안 할게요. 네 진보 진영에서 굉장히 좋아해요 지금. 엄청 좋아하죠. 그냥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요. 만세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저희가 이제 음식으로 비유하자면 네. 음식에 이제 전 개인적으로 제가 피망을 그렇게 안 좋아하거든요. 네. 너무 맛있는 음식이 나왔는데 피망이 엄청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또 막 숟가락으로 떠먹고 싶은데 안 돼서 젓가락으로 깨작깨작 거리고 있었는데 누가 와서 피망만 싹 걷어가지고 온 느낌이거든요. 너무 감사하다. 아유. 진짜 힘들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밥상이 차려진 거예요. 왜냐하면 저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저지할 수 있는 사람을 빼버리니까 하이패스가 열린 거죠. 원래 이제 그 톨게이트를 막을 수는 없어요. 지금 여당이 워낙 크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저희 옛날에 하이패스 없을 때는 그 가서 카드 내밀고 돈 내고 잔돈 받고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지체할 수 있는 카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지니까. 심지어 한동훈 대표 제명된 거 가지고 그 진보 진영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이번 지선 편하겠다. 이 편한 세상이야? 예, 좀 편하겠다 대놓고 얘기해요. 그냥 여기 취재해 보면 이번 지선 편할 것 같다. 큰 무리 없을 것 같다. 요대로만 간다면. 이거 지선 끝나도 민주당이 계속 페이스를 가져갈 것 같은데 제가 시나리오를 예상을 한번 해봤거든요. 민주당이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 엎어낼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지선 지금 싹쓸이는 너무 불보듯 뻔한데 지금 그 민주당이 엄청 유리한 국면이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아까 국민의힘도 강남구청장이나 경북도지사, 대구시장 박 터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민주당은 대부분 지역구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얘네들끼리 지금 공천헌금 얘기 나오고 있는데 그 자리 얻어내려고 뒷돈을 엄청나게 하고 있는 전국적으로 전방위적으로 하고 있는. 근데 그게 다 걸려. 그 정도 악재가 아니라면 국민의힘이 쉽게 업어치기 하긴 어려워 보인다. 제가 봤을 때 그거 터져도 안 될 걸요. 그거 터져도 안 된다. 왜냐면 황금 PC 터졌잖아요. 네. 황금 PC 터졌잖아요. 김경. 맞죠. 근데 그거 PC 터졌는데 지금 조용하잖아요. 그렇죠. 뭐 지금 뭐 의원 뭐 7-8명 언급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럼에도 안 되고 있는. 의원 7-8명의 김경 황금 PC까지 딱 나왔는데 한동훈 대표 제명 터져버리면서 이슈가 블랙홀처럼 싹 빨려 들어왔어요. 근데 진짜 며칠 전에 어젠가 보는데 김병기 단독도 없어졌더라고요. 네, 다 없어졌어요. 다 묻혔어요 그냥. 네, 다 지금 묻혔죠. 다 한 대표님 관련된 단독으로 다 덮였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저희가 두 번째 주제에서 다루겠지만 지금 명청대전 정도 발생하면요 저희가 원래 어떻게 되냐면 지금 팝콘 먹어야 돼요. 네. 팝콘 먹어서 야 잘 싸운다. 야
야 잘한다 이러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저희 집이 불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라서 아니 그것도 맞죠. 좀 이따 얘기 잠깐 하겠지만 그 보면은 이게 역대급 똥볼이고 완전 이상한 싸움이에요. 조국 혁신당에서도 이거 뭐 우리 단체로 나가서 입당하는 일 없을 거다. 그리고 이거 공동 대표해야 된다. 그러니까 조국이 그런 소리 좀 하지 마라 이러고 있고 지금 자기네들끼리 코드 다 안 맞아가지고 난리 났잖아요. 근데 이걸 공격을 아이고, 못해? 아니 어느 정권에서 집권 6개월밖에 안 된 대통령한테 당 대표가 덤벼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지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도가 낮은 것도 아니고. 근데 어떻게 당 대표가 대통령을 향해서 공격을 하냐고요? 대립각을 세우냐고요? 이건 정말 지금 민주당 상황이 심각한데 그런 얘기를 지금 저희가 오늘 방송 시간에서도 방송하려 된 시간이 원래 민주당 얘기를 더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그게 큰일이에요, 안 정말.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네. 현실이에요. 아직 못한 것도 있어. 막 고성국 이거 뭐 징계해야 된다. 뭐 이러고 있는데 고성국이 아 전두환 대통령 사진 사진 걸고 걸자고요. 김무성이 아직 안 죽었어? 뭐 이러고 있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이슈는요. 한 대표님 제명되는 순간에 블랙홀 그 양자 폭탄 터진 것 마냥 싹 그냥 진짜 말 그대로 호로록 빨려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놀랬던 게 저희가 기자니까 이제 기사를 볼 거 아니에요. 야당 기사는 그냥 다 국민의힘으로 다 찼어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로 다 찼고 심지어 그 고성국 그것도 연장선이잖아요. 지금 그쵸. 한동훈 대표 네. 제명의 격가지 라인인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요. 지금 뭐 이런 표현하면 좀 웃기겠지만 지금 현 지도부가 너무나도 여당을 많이 도와주고 있다. 의도하진 않았겠지만 여당을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고 있다. 저 정도 코드가 안 맞으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거예요. 저쪽 지금 불났거든요. 근데 여기 녹아내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용암이 마그마가 지금 들어가지고. 아니 그 국민의힘이 박땡땡 미디어 대변인은 그러더라고. 일개 평당원 잘라내는데 뭐 이리 시끄럽나. 일개 평당원 잘라가지고 지금 온 네이버고 네이트고 뉴스에 이렇게 덮입니까? 말이 되는 소리 해야지. 아니, 본인은 그렇게 막말해요. 기사한 줄 아는데. 그러니까 참 아유. 애처롭습니다. 그리고 잠깐 심호흡을 해보자면 우리 불사신님 가시밭길이 될지라도 함께 가면 길이 됩니다. 슈퍼챗 후원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이평강님도 슈퍼챗 후원 감사드리고 이완규님도 슈퍼챗 후원 너무 감사드리고 한동훈 응원이라는 이름으로 그 계좌 후원해주신 분도 2만 원 후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고성국 씨, 이거는 근데 이 내용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오늘 한 말은 사실 그래요. 당사에 전두환 윤석열 사진 걸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친한계 의원 시빈은 이런 말을 해요. 아니 내란죄로 지금 처벌받은 대통령 2명의 사진을 왜 당사에 거냐. 그리고 김무성이 아직 안 죽었나요? 뭐 하긴 요새 뭐 8, 90씩 사니까 뭐 그러시고. 왜 노태우 대통령 사진 걸자는 소리는 아니에요. 그것도 웃기네. 그러니까 하고 또 오세훈 서울시장을 이제 걷어내야 된다고 하는데 자 아주 혁명적이고 충격적인 컷오프를 시켜서 모든 국민들이 장동혁이 대단하네 라며 판을 우리가 주도해가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그런 식으로 컷오프하면 대단한 거죠. 당을 완전히 폴싹 망하게 하는 거니까요. 오세훈 시장만큼 경쟁력 있는 국민의힘에서 지금 서울시장 후보가 없잖아요. 그럼 뭐 어떤 식으로 컷오프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혁신적으로 심지어 사진 지금 고른 것도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 1, 2, 3 비상계엄 사태 일으킨 사람들 딱 2명 골라서 올린 거거든요. 예. 일단 사진 고른 것도 레전드고 둘째로 혁명적으로 혁신적으로 컷오프하자 그러는데 혹시 어벤져스 보셨어요? 엔드게임? 예. 네. 이렇게 딱 때리면 사람 반 사라지는 거. 제가 장담할게요. 혁신적으로 컷오프하면 당이 반이 사라질 거예요. 진짜 서거덩 네. 서거덩 이런 느낌이. 그러니까 이기고 이미 하던 사람 불리하더라도 이미 하던 사람 끌어올려서 붙어도 될까 말까한 판에서 혁신적인 지금 혁신적으로 본인들 나름대로는 혁신적으로 한 대표 제명했다 지금 혁신적으로 망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우리가 배웠잖아요 여기서. 그럼 그 다음에 공천 그지같이 하면 혁신적으로 안 망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리고요 공천은요 한 대표 뭐 친한계 뭐 친장계 친윤계 이걸 따지는 게 아니라 공천은요 그냥 이기는 사람 꽂아야 돼요. 맞아요. 맞아요. 경쟁력 있는 사람 꽂는 게 맞죠. 밉든 좋든 이기는 사람 꽂고 그 다음에 뭐 선거 끝나고 나서 이제 앞으로 4년이 남잖아요. 그럼 딱 선거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 머리채를 잡든 멱살을 잡든 그때 가서 하는 거고 일단은 이기는 사람 꽂고 이기는 사람 내밀고 선거 승리하고 권력 잡고 그 다음에 얘기하는 거예요. 참 맞아요.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우리 지도부의 양행자 최고위원에 대한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 뭐 이건 조금은 오늘 아침에 한 방송 인터뷰 박상태 뉴스죠. 거기서 이제 얘기도 했더라고요. 거기서 이거는 이 너무 이슈가 길어지다 보니까 더 미룰수록 당과 국민에게 부담만 커진다고 생각했고 제명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지도부는.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없었는데 지도부의 최종 결정을 존중하되 제 양심과 소신상으로 기권을 했습니다라고 했지만 많은 지지자들이 실망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참 어떻게 뭐 이랬을까요? 뭐 좀 재보궐 아닐까요? 뭐 평택이죠. 네. 근데 제가 그 생각을 좀 했어요. 평택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건 사실 그 정치를 아는 사람들이랑 대부분 파악을 할 거예요. 근데 자 평택 원래 좀 힘들어요. 근데 지금 이제 이 국민의힘 국면에서 더 힘들 거예요. 선거 자체가 그 공천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거 뭐 된다 하더라도 한 1년 6개월 정도 임기잖아요. 결국 중요한 건 그 다음 이제 선거일 텐데 지금 그 공천 때문에 이런 결정을 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데는 조금 물음표가 좀 생길 수밖에 없네요. 그 제가 그때 말씀드렸는데 계엄이 끝나고 6개월 안에 상처를 봉합하지 못한 채로 더신한 채로 지금까지 왔거든요. 네. 결국에 지금 이제 와서 상처가 벌어질 대로 벌어진 상황인데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번 지금 앞으로의 4개월이 국민의힘이 가장 암흑기가 될 4개월이 될 거예요. 전 그거 믿어 의심치 않아요. 이 앞으로의 4개월이. 왜냐하면 진보 진영의 결집이 있을 거고 조국혁 신당 민주당 100% 합당하거든요. 이거 볼 것도 없이 합당 들어가고 중도 보수 라인들 지금 다 빠지고 있고 지금 딱 짠물들만 남아서 이제 가게 될 건데 이거를 여기서 이렇게 한다. 저라면 모르겠어요. 양양자 최고위원이 공천을 받고 싶은 마음은 뭐 저는 이해는 하겠는데 조금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는 한번 내려놓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지금 이 여론 구조에서는 평택 될까요? 진짜 쉽지 일단 않죠. 평택에는 저희 당의 유이동 전 의원님이 본인 원래 지역구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평택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고 있고요. 경쟁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평택에서 삼선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분인데 거기를 양양자 전 의원이 평택의 연고라고는 삼성 거기 공장이 들어섰다는 것밖에 없는데 그거 가지고 명분이 될까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양양자 의원님은 뭐 양양자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거기 황교안 대표 출마했잖아요. 장동혁 대표는 우리가 황교안이다 외치는데 그거는 어떻게 타개하실지 뭐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뭐 선택은 정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택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게 정치인이니까요. 본인이 그렇게 선택하셨다고 하니까요. 뭐 더 이상 뭐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입만 아플 것 같은데 본인의 선택에 따른 책임도 이제는 지실 시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오늘 뭐 명천대전은 사실 뭐 방금 말했듯이 뭐 합쳐질 것 같고 뭐 그래봐야 뭐 그건데 근데 이건 좀 안 합쳐질 수도 있다는 생각도 많더라고요. 그런 생각도 좀 있죠.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네. 그러니까 정당이 합당하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게 모든 당원들이 다 이해관계 당사자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선거 출마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보통 합당은 대선 때 많이 이루어져요. 왜냐하면 이해관계 당사자가 한 명이잖아요. 대통령 후보들끼리 톱다운 방식으로 합당을 딱 해서 거국적으로 합당해가지고 그냥 단일화하는 형태로 많이 진행되는데 지방선거는요 후보자가 4천 명이에요.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후보자들 민주당 예비심사제도라는 게 있거든요. 출마하고 싶은 사람들은 예비후보 등록하기 전에 예비후보 심사를 해요. 그러니까 이미 예비후보 심사가 끝났어요 민주당은. 그러니까 이미 어느 정도 후보군이 윤곽이 잡힌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조국혁 신당이 들어오겠다고 하잖아요. 민주당 예비후보자들 어떻겠어요? 내 밥그릇 깨진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생각보다 많이 부글부글 하더라고요. 제가 민주당 내부 분들 만나서 대화를 나눠도 이게 저희가 보는 거랑은 또 다르. 왜냐하면 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를 본인들이 이길 거라고 확신을 하기 때문에 이기는 선거에는 배팅 세게 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보통 뭐 어떤 게임을 하든지 아니면 무슨 스포츠 경기를 한다든지 이럴 때 내가 확실히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서면 그때는 드라이브 세게 걸지 않습니까? 공격도 강하게 하고 지금 딱 그 판국이에요 민주당은.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100% 이긴다고 생각하니까 막 후보도 많고 막 지금 대공격적으로 하고 있는데 갑자기 뭐 게임 자체를 뒤집어 버리는 사람이 나타나니까 조국혁 신당이라는 존재가 그런 존재인 거예요. 지금
굉장히 복잡해졌어요. 이거 아. 안 될 거라고 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민주당 그러네요. 약간 쪽에서는. 우리 큰형님이라도 내 쪽 밖에면 나 가만 안 있어 이런 느낌. 저는 조국혁신당 쪽에서 불안해하는 걸 들었어요. 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윗사람들끼리는 자리라든지 이런 게 어쨌든 조국혁신당 해봐 12명밖에 안 되니까 민주당에서 품을 수 있는데 그렇죠. 기초의원들 같은 경우는 안 품을 가능성이 높아요. 당연하죠. 네. 예.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조국혁신당 아래 기초의원들이 되게 불안해한다는 썰을 네. 많이 들었어요. 아 그렇겠네요. 예. 말씀드리니까 딱 이해가 되네. 그러니까 왜냐면 민주당 후보랑 붙었을 때 절대 민주당에서 거의 이쪽을 살리지 않을 거라는 그 확신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기네들을 살리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 호남 지역 내에서 조국혁신당으로 당선됐던 분들이 민주당 기초의원들하고 사이가 그렇게 썩 안 좋은 분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좋을 수가 없죠. 예, 예. 좋을 수가 없죠. 왜냐면 같은 진보 계열 그렇죠. 정당이기 때문에 서로 차별화를 하기 위해서 오히려 그거 아세요? 아예 이념이 다르면요 좀 덜하거든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뭐 어떤 거냐면 이런 거야. 아, 쟤는 원래 저래. 아, 원래 저래. 그래, 너는 그런 말 원래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되는데 왜 저러는 거야?라고 되는 거예요. 예, 맞아요. 왜 저러는 거야?라고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그렇잖아요. 핑크와 핫핑크가 있으면 네. 둘이서 죽을 뚱살뚱 싸워요. 그렇죠. 근데 하늘색과 핑크색이 있으면요, 그냥 뭐 그냥 너는 원래 그런 색깔이구나 그냥 그렇죠. 그러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되게 치열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민주당 기초의원들이 조국혁신당 기초의원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렇죠. 아, 농후하다. 예. 예. 왜냐하면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같은 기초의회에서 사고 친 거를 예를 들어 민주당이 폭로한다 쳐도 반대로 얘기하면 민주당에서 자기네 당 사람 말 듣겠어요? 조국혁신당 기초의원 말 사람 듣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위는 합쳐지지만 아래는 분해될 가능성이 높다. 예, 예, 저는 지금 그렇게 보이네요. 그렇네요. 아무튼 오늘 마지막으로 그거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뭐 사실 저는 좀 그래요. 이게 저는 좀 티라 가지고 네네. 물 엎으면 물 누가 날 쳐서 내가 물 옮기고 있는데 날 쳤어. 그러면은 여러 가지 타입 있잖아. 어떤 사람은 엉엉 울고 어떤 사람은 이 새끼가 하고 저는 바로 다시 들어가거든요. 일단 1초라도 줄여야지 그렇죠. 하는 타입이라서 근데 이 사람들도 엄청 궁금해할 것 같아요. 한동훈 전 대표 이제 향후 거치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도 엄청난 결단을 좀 내려야 되지 않을까. 결단의 순간 뭐 물론 아직 기간이 좀 남았습니다만 경우의 수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호사가들은 막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데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하네요. 뭐 어떻게 아직 생각하세요? 섣불리 뭐 결정할 시간은 아닌 것 같아요. 뭐 법적 대응과 정치적 대응 이렇게 두 가지가 있을 텐데 법적 대응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의견을 대표님께서 취합해서 듣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정치적 대응은 이제 정치적 대응 같은 경우는 되게 많죠. 뭐 호사가들은 신당 창당도 얘기하는데 신당 창당은 확실히 아닌 것 같고요. 뭐 무소속으로 출마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을 거고 아니면 뭐 더 나가서 당장의 출마보다는 조금 더 좀 헌신 당을 위해서 지방선거 출마자들을 위해서 뭔가 지원을 한다든지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여러 가지 좀 많은 의견인데 지금은 너무 일어납니다. 왜 그러냐면 우선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요 4월 국회의원들이 본인의 의원직을 4월 30일 이후에 사퇴를 하게 되면 재보궐선거가 안 생겨요. 네, 첫 번째 그 이슈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뭐 대구에서 무소속으로 나가고 싶더라도 대구 국회의원들이 본인의 국회의원직을 4월 30일 이후에 사퇴를 해버리면 거기는 보궐선거가 안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행정 대통합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구 경북 통합, 뭐 부산 경남 통합 이렇게 되면 너무 고차원 방정식이 돼버려요. 그 순간부터. 그러니까 지금 변수가 너무 많은 상황이라서 아직까지는 저희가 섣불리 움직일 필요도 없고 시간은 아직 많이 남아 있어서 아직까지는 조금 더 시간을 좀 기다려봐야 대표님이 다음 스텝이 나올 것 같습니다. 뭐 재밌는 이야기 없어요, 기자님? 저는 한동훈 대표님 제명된 날 어마어마한 지라시를 봤어요.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지자시 좀 많긴 했는데 네, 어떤 거죠? 뭐 예를 들면은 서울시장 출마, 대구시장 출마, 부산시장 출마, 뭐 누가 우스갯소리로 미국 대통령 출마까지 이제 온갖 걸 다 달아놨거든요 거기다가. 근데 이게 이렇게 향후 거취를 바로 체크하려는 쪽이 불안한 쪽이에요. 그러니까 현 지도부 쪽이 아마 한 대표가 바로 그 다음에 뭘 할지를 고민했을 텐데 차라리 저는 스토리가 생겼다고 봐요. 그러니까 어차피 일어날 스토리였거든요. 네. 그럼 굳이 물러설 이유도 없고 당장 결정할 필요도 없어요.
6월 지선 끝나고 천천히 봐도 돼요. 그 사이에 뭐 그냥 이건 제가 생각하는 거지만 뭐 토크 콘서트도 많이 하시고 지지자들 많이 만나시고 메시지 열심히 써주시고 그렇게 지내면서 존재감 유지하시고 있다가 6월 지선 끝나고 그 결과 들고 움직이셔도 늦지 않다. 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굳이 빨리 움직여서 좋을 게 없어요 지금. 그렇죠. 뭐 사실 그 빨리 움직이지 않는다는 게 그냥 이제 뭐 신중하기도 신중한 건데 여러 가지 이제 그 개편되는 상황들, 재편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또 제대로 인식을 해야 되니까 뭐 아직 정해진 게 없잖아요. 선거구 자체도. 아무튼 뭐 그런 것들인 것 같은데 사실 마지막으로 재밌는 걸 말씀드리자면 오늘 그 박정원 의원님 그러더라고요. 그 찌라시 좀 돌고 있어요. 그 한동훈 대표 어디 출마하면 국민의힘이 자객을 보낼 것이다, 뭐 이런 자객 공천할 것이다 하는데 박정원 의원이 딱 그러더라고요. 국민의힘에 쓸 자객이 있느냐? 참.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장동혁 대표가 한 걸 보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쉽지는 않을 거다. 네. 사실 뭐 그만한 큰 자객이 있으면 수도권에서 뭐 하라고 해야지 뭘 또. 그렇죠. 시당초에 근데 보이지도 않아요. 뭐 네. 어디 뭐 관짝 열어서 데리고 올 것도 아니고. 아 그렇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민주당은 중진 네임드들이 정치 고관여층은 알만한 사람들이 있는데 국민의힘은 지금 거의 손에 안 잡혀요. 네임드들도 쉽게 이 사람 누구지 할 만한 사람들밖에 안 남은 상황이라. 그래서 자객을 보낸다 만다 보다는 자객을 섭외할 수 있냐 없냐부터 일단 봐야 되는 상황이라서. 뭐 JP를 환생시킬 것도 아니고. 아 그렇죠. 참. 뭐 그거부터 봐야 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이번 한 주는 우리 많은 시청자분들께서도 마음 졸이고 마음 쓰실 일이 정말 많았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게 또 정치는 또 지난번에 김용현 대변인 말씀하셨죠. 굴곡이 없을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들 힘내시고 그리고 밖에 나오시는 분들은 날씨가 너무 많이 춥습니다. 네. 특히 서울은 너무 추워요. 지방에 계신 분들은 아 여기선 이 정도니까 조금 이 정도 더 춥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정말 많이 따뜻하게 하고 나오셔야 될 겁니다. 아무튼 감기 조심하시고 이번 한 주도 너무 고생하셨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좋은 말씀 두 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 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